전통은 지켜야 할까요? 아님 바꿔야 할까요? 도토리묵 위에 살짝 뿌린 유자즙 한 방울. 그것이 전통을 흔든 죄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유하영, 올해 28입니다. 보시다시피 전 현재 전통이라는 놈과 싸우는 중입니다. 제가 늘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하고 싶은 건 서울한식요리대학교 전통요리학부를 갓 졸업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한식기능사와 양식기능사 국가 자격증을 모두 취득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기들은 한식기능사 자격증 하나도 버거워했으며 우리 과에서는 10명 정도만 한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2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제가 유일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 학과장이신 김동률 교수님의 추천으로 진명옥의 신입조리사로 면접을 보았고 다행히 입사를 하게 된 완전 새내기 신입 요리사입니다. 셰프라기보다는 이제 막 칼을 잡은 막내 조리사에 가깝지요. 졸업 후 처음 입사한 이곳은 서울 국촌 골목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 한정식집 진명옥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전통 음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열정뿐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지 식당이 아니라 저희 숨겨진 집안이자 동시에 저희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을요. 집안, 전쟁터, 잘 이해 안 되시죠?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진명옥은 1968년부터 3대에 걸쳐 이어져 온 한정식 전문점으로 무려 7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전통의 상징 같은 공간입니다. 도토리묵에 유자 넣은 거 누가 했지? 누가 소스 담당이야? 입사 3년째 드디어 제가 소스 담당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여전히 내 손은 소스에 들어갈 야채를 채 썰기하기 위해 도마 위에 있었습니다. 박 셰프님의 눈빛은 칼보다 날카롭게 이리저리 둘러보시면서 고함치고 계셨어요. 이렇듯 그날에도 저는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이곳 주방의 규칙과 싸우고 있답니다. 이 주방에서의 실험은 곧 배신이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이 주방을 이끄는 박진명 셰프님, 연세는 73이라 들었습니다. 이곳의 2대 사장님이자 총주방장님이십니다. 직원들 사이에선 칼신이라 불리십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주방의 공기를 바꾸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이제 제가 진명옥의 첫 입사를 하고 지금까지 겪어온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진명옥에 대해서는 요리 잡지와 SNS를 통해 많은 정보를 학창시절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과가 전통요리학과이다 보니 특히 이 분야의 정보는 꽤 자주 체크하는 것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상이었어요. 특히 박진명 셰프님의 명성과 전통 지킴이로서의 손맛과 그 철학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학창시절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지난한 노력이 필요로 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혼자 생각하기에 저 음식을 내가 만들면 고정되어 있는 그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음식을 맛보일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자신만만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입사한 지 3달 후 저는 여전히 채소 손질과 보조 업무만 맡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각오를 했고 선배들에게 들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주방 보조 업무만 약 1년 이상 하게 될 것이란 거려. 그러나 저는 어느 날 아주 작은 시도를 했습니다. 도토리묵 무침에 어울릴 듯한 유자 소스를 살짝 추가해 본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입사하고 난 후 3달째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전 유자 소스를 몰래 살짝 추가하고 있답니다. 누가 이걸 이렇게 했지? 그 한마디에 주방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레시피를 조금 바꿨어요. 어제 홀 매니저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VIP 손님들께서 에피타이저가 너무 무겁다고 하셔서 그 손님 하나 잡자고 50년 손맛을 버릴 순 없다. 알겠니? 신참, 넌 아직 소스를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부주방장, 이 친구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지? 아직 소스 파트가 아닐 텐데. 그날 이후 나는 꽤 많은 꾸중과 질책을 부주방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때는 아마 전 진명옥 요리와 음식에 대해 더 조심스러워졌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그때는 굉장히 왜 잘못인가에 대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리라는 건 감각의 예술이라지만 이곳에서는 감각보다 순서와 계승이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전통은 바꿀 수 없어.
손맛은 그대로 가야지. 이 말은 15명의 주방 식구에게는 마치 박 셰프님의 독자적인 구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기억하기에 이때에는 주방 안에서 제가 언제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누군가는 김치속을 고르고 누군가는 전을 부치고 있었지만 저는 늘 프랩을 했습니다. 입고된 야채를 다듬고 씻고 소분하고 데치고 하루의 대부분을 이 작업에 매진하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언제나처럼 데친 시금치에 물기를 짜서 옆 바구니 안에 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의 시간은 내게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의미와 경험을 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모든 직원들이 퇴근합니다. 전 약 10분 거리에 있는 진명옥 기숙사에서 기거를 하고 있어서 모두 퇴근하고 나서는 늘 조용해진 주방에 저만 남아 늦은 시간까지 매일매일 그날의 에피소드나 있었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나만의 눈치껏 배운 음식을 재현하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리했었나? 아니, 여기에 무엇을 넣는 것처럼 보였는데? 간장을 넣었나? 아니야, 진간장을 넣었던 것 같아. 이렇게 그날 눈치껏 배운 음식에 대해 조리 연습을 혼자서 하곤 했으며 이를 기록했습니다. 나는 늦은 시간까지 일부러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시간의 정리를 마친 뒤 저는 마지막 의식처럼 저의 어머니가 남긴 요리 노트를 펼칩니다. 그 노트에는 어머니가 적어놓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지워진 소스 비율, 낙서처럼 적힌 메모들. 이 노트를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다짐했었습니다. 이 레시피, 이 손맛 하나로 가족을 지켰던 엄마처럼 나도 무언가를 지켜내고 싶다. 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늘 줄을 섰고 나는 그 곁에서 자연스럽게 음식이 가진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머니는 안 계십니다.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진명옥의 주방은 차갑지만 나는 따뜻한 음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비록 진명옥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생각하는 따뜻함과는 그 간극이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전통은 꼭 그대로여야만 할까요? 왜 조리 순서와 조리 시간이 늘 똑같아야 하지요? 몇 번을 먹어도 똑같은 맛이 전통이라고요? 이것이 진짜 전통 맞아요? 나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된장국도 박 셰프님의 갈비찜도 모두 훌륭합니다. 하지만 늘 똑같은 레시피와 순서로 요리를 해야 하나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세대라서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전통이라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다음날 아침도 어김없었습니다. 첫 손님을 맞기 위해 정갈한 상차림이 준비되고 전 직원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물과 숙주를 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내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맴돈 혼잣말이었습니다. 이곳 주방은 도마 위 칼소리와 칼신의 구령만이 공존하는 공간이었고 나의 감정은 소음처럼 여겨질까봐 그냥 그 분위기에 순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이곳엔 아직 내가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박 셰프님은 저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말 잘 듣는 젊은 요리사 정도로만 여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 그의 손놀림을 관찰하며 그 레시피 뒤에 숨은 마음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그 손끝에는 기억이 있었고 그 기억엔 분명 이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나를 꽤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으며 어떤 업무든 불평 없이 맡았습니다. 오 실장님은 나를 요즘 보기 드문 성실한 신입이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자리는 아직 요리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그저 요리를 지켜보는 자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주방에서는 시키는 대로만 한다 구호가 있었습니다. 이 주방에선 요리에 있어 별도의 시도와 창의성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박 셰프님만큼이나 무서운 존재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간관리자 김선호 과장 겸 선임 요리사였습니다. 그는 말보다 눈빛과 어투로 위계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입 아가씨, 손맛 좋은 거야. 누가 몰라. 근데 여긴 시험실 아니거든요. 기억하기로는 제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보조 요리사에서 요리사로 승진을 하고 제가 불판 파트를 맡기
시작했을 때로 기억합니다. 김선호 과장님은 내가 무언가를 볶거나 지질 때의 재료의 불향과 더불어 새로운 향을 접목하거나 더하기 위해 새로운 레시피를 참조하거나 향신료를 바꾸려 할 때마다 꼭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머리로 하지 말고 손을 굴려. 아직 머리를 굴릴 때가 아니야. 여기선 다들 조용히 따라가는 거야. 그 말들이 쌓일수록 나는 점점 주방 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갔다고 기억합니다. 조리는커녕 어느샌가 무채만 썰고 된장찌개 옆에서 거품만 걷는 존재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깨를 펴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내 이름은 사라진 채 막내로만 불렸습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말이죠. 그럼에도 이상하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더 단단해지고 싶다는 욕심은 들었습니다. 잃을 게 없었기에 나는 매일 조금 더 오래 주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마다 엄마의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메인 주방장이던 박 셰프님과 김 과장, 아니 김선임 요리사님이 갑작스레 회의로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주방 식자재 창고에서 부주방장님이셨던 오 실장님과 부닥칠 뻔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꼼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고 하자 오 실장님이 저를 잠깐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영 씨, 주방에 들어온 지 1년 정도 되었지? 오늘은 불판 말고 오늘 점심에 나갈 육전 접시 하나 직접 플레이팅 해봐요. 어차피 시식용이니까 이런 기회는 잘 없어요. 알지요? 먼저 테스트용으로 한번 만들어서 가져와 볼래요? 10분 안에 4인분용으로요.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료 손질 10분, 불판 10분, 플레이팅 10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고민 끝에 전통 육전의 틀은 유지하되 위에 작게 슬라이스한 방울 토마토를 올리고 부드러운 달걀 소스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후춧가루 대신 엄마가 자주 쓰던 말린 감귤 껍질을 갈아 넣었습니다. 변화를 주되 기억을 깨뜨리진 말자. 그것이 내 원칙이었습니다. 오 실장님의 눈빛은 놀라움과 기대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기존보다 상큼하고 부드러워요. 젊은 입맛에 잘 맞겠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처음으로 내 요리에 대해 누군가 평가해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각 셰프님과 김 과장님이 조리실로 돌아오셨고 그 육전 접시에 눈길을 오래 두셨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박 셰프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접시 위에서 음식이 왜 말을 하려고 하냐? 전 주방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꾸짖음도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허락되지 않은 변화는 아무리 작아도 흔들림이라는 것. 나는 다시 조용히 불판 제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막내인 제자리로 돌아가 부족한 프렙 부분인 채소를 손질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혼자 남은 주방에서 나는 조용히 엄마의 요리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영이가 처음으로 칼을 잡은 날 미역국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 그런데 아빠는 다 먹어줬다. 나는 울지 않으려 했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억은 손끝에 있다. 맛은 마음에서 온다. 엄마는 그렇게 적어두셨습니다. 나는 그 글귀를 몇 번이고 반복해 읽으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내 요리는 엄마의 레시피에서 시작하되 지금의 나를 담아야 한다. 3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이 바뀐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은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것이라고. 그 이어짐 속엔 당연히 변화가 들어있어야 하며 그 변화가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노트를 조용히 덮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늦은 밤길을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명옥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식당이었습니다. 동시에 시간이 멈춰버린 공간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이중적인 공기를 매일 마시며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지만 치명적인 균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미식평론가 김지훈 씨가 예약을 잡은 날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주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인물. 잡지와 방송에서 영향력을 가진 그는 박 셰프님조차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셰프님은
메뉴 하나하나를 직접 점검했고 주방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방 막내로서 주방 불판 담당자로서의 역할인 조림, 굽기, 찌짐, 그리고 식자재 정리, 쓰레기 분리, 국 끓이기 보조 등의 익숙한 업무를 반복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총주방장님이신 박진명 셰프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박민준 이사님이 오 실장님과 조용히 무언가를 상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신중하고 무거웠습니다. 박민준 이사님은 박 셰프님의 아들이며 진명옥의 운영 전반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실리적인 경영자였고 전통을 고수하는 아버지와는 자주 충돌했습니다. 그가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명옥급 브랜드가 돼야 합니다. 그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잠시 후 부주방님이신 오 실장님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영 씨, 지난번에 만든 유자 소스 기억나죠? 그거 오늘 육전에 한번 써서 만들어 볼래요. 나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박민준 이사님 지시니까 조용히 처리 좀 부탁해요. 오 실장님의 그 말 속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 요리가 공식 메뉴의 일부로 나간다는 것, 그것도 어떤 설명도 없이. 물론 테스트 형태의 시식이었지만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 일이 박 셰프님께 알려졌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 접시에 조심스럽게 내 마음을 담았습니다. 평론가는 메인 반상이 끝난 후 조용히 육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롭네요. 놀랍군요. 그 말에 배석하고 있었던 박 이사님과 오 실장님은 모두 깜짝 놀랐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저한테 친절하신 오 실장님이 나중 조용히 저에게 평론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려주신 내용이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요리가 대신 이야기를 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스토리텔링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모두 끝난 후 평론가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후 늦은 오후 중간 휴식 타임이었습니다. 박민준 이사님이 지나가는 제 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유하영 씨 며칠 전 그거 하영 씨가 한 거지. 잘했어요. 진짜.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기회가 올 거야. 그때까진 조용히 기다려요. 박민준 이사님의 좋은 덕담이셨는데 그 말씀 듣고 난 이후 저는 이상한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은 내 실력을 증명한 것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박 셰프님의 눈을 속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아니라 어쩌면 비밀 위에 쌓인 불안한 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엄마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낯선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영이 생일날 지인 1이라는 글자 들어간 밥집 근처까지 데려가다 돌아옴. 거긴 안 되는 곳이니까.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박 셰프님은 그날 육전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도 질책도 없이 그냥 지나친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주방의 공기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나 역시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조용히 기다려라. 박민준 이사님의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민준 이사님이 저를 식당 조리실과 조금 떨어진 식자재 창고 옆 사무실 본관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마침 그는 말없이 파일 하나를 꺼내 들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아버지 책상 서랍에서 찾았어요. 하영 씨, 이걸 보고 놀라지 마세요. 서류 안에는 내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유명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영 씨, 당신 내 이복 동생인 것 같아요. 당신은 아버지 박진명 셰프님의 딸인 것 같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집안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박진명 셰프님의 연세가 73세이시고 제 나이가 28세이니 그럼 40대 중반에 박민준 이사님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듬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당신 어머니를 찾았어요. 그분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그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내겐 어떤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의 요리 노트 하나, 손끝에 남은 그 노트 하나가 전부였었습니다. 그리고 학과장님의 우연한 소개로 취업한 이곳이, 그렇게 시작한 이곳이 지금 세상이 모두 뒤죽박죽이 된 것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뀐 듯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인연 때문일까? 아니면 핏줄의 땡김 때문이었을까? 그도 아니면 운명의 장난 때문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박민준 이사님은 조용히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영 씨, 충격이 크겠지만 마음을 다잡아 줄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육전 때문에 아버지이신 박 셰프님이 크게 노하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진명옥에서 내쫓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영 씨, 저는 하영 씨를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더욱 응원할게요. 당신의 요리에 대한 천재성과 그 재능, 그리고 요리에 대한 진심. 그러니까 저를 믿고 이제부터라도 같이 진명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해요. 가족으로서. 그리고 조금 기다려봐 주세요. 아버지의 생각을 바꾸어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 실장님도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영 씨가 평론가님에게 테스트로 내놓은 육전은 내가 진명옥에서 요리를 시작한 이후 15년 만에 보는 새로움이었어요. 기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리. 하영 씨가 아니면 이 식당의 미래는 꿈꿀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영 씨가 요리사로서 이 식당을 이끌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게요. 라고 했지만 그 말들은 이상하게도 저한테는 공허한 이야기였습니다. 박진명 셰프님의 분노, 박진명 셰프님의 비밀, 내가 딸이라고? 나는 유리창에 물때가 잔뜩 끼인 것처럼 불투명해지려는 제 마음을 애써 다잡았습니다. 제 출생의 비밀과 요리사로서 진명옥에 더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불편함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제 출생의 비밀이 가장 큰 충격이었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요리사로서 제 신념과 노력, 의지는 저는 진짜 저의 요리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마주친 박 셰프님이 저를 불러 차를 한잔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박 셰프님의 사무실에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내 어머니 손을 닮았더구나. 그 한마디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와 이 식당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도 예전 진명옥에서 요리를 했단다. 그러다 우연히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지.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아꼈단다. 여기 진명옥이 쉽지 않은 곳이야. 얼마 후 내 어머니는 그냥 사표를 내고 여기 진명옥에서 사라졌단다. 그 후 얼마나 찾았는지 지금도 난 내 어머니를 찾고 있었단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내 핏줄이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진명옥을 이끌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박 셰프님의 이 말은 따뜻한 아버지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말씀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저를 위로하거나 20년 동안 나를 몰랐던 아버지로서의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주방의 단단한 기준을 전하는 냉정한 선언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력이든 핏줄이든 그 어떤 이유로든 나는 주방의 공기를 흔드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주방 옆 작은 창고에 들어가 엄마의 요리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영이는 잘할 거야. 자기가 만든 길이 어떤 건지 알아볼 줄 아는 아이니까. 나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식당에 남는다면 그건 무엇을 위해서여야 할까? 진명옥의 주방은 겉보기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칼은 규칙적으로 도마를 두드렸고 국은 제때 끓어올랐으며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조용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만 쉬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주방에서 물러났습니다. 박민준 이사님은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아버지이신 박 셰프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주방장이신 오 실장님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영 씨, 혹시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퇴사하려는 거예요? 정말 나가려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동안 월차와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며 홀로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은 뒤엉켜 있었고 마음은 찢어진 듯 복잡했습니다. 이 식당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가 모두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나를 점점 더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휴가 후 돌아가야 할까? 라는 의문이 계속 생겼습니다.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SNS에서는 그 무렵부터 이상한 기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SNS에 올라온 리뷰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음식과 서비스가 너무 보수적이고 늘 맛과 플레이팅이 똑같아요. 요즘 트렌드랑은 거리가 멀어요. 진명옥이 정체되고 있다는 평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껏 북촌 한옥마을 찾던 손님들 중 외국인과 젊은 손님들이 센트에 달하였습니다. 늘 웨이팅과 긴 대기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휴가를 간 그 며칠 사이에 예약은 급감했고 일부 단골들마저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맛집을 찾아 떠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점심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고 저녁 예약도 절반 이상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박민준 이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영 씨, 휴가를 끝내고 혹시 내일부터라도 복귀하시면 안 되나요? 마음이 복잡한 것은 알겠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심각해서요. 그리고는 오늘 저녁 둘이서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집 근처 한 카페에서 박민준 이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민준 이사님이 말씀하시길 어젯밤 박 셰프님의 오래된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 구석에서 낡은 1호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흐릿한 잉크로 인쇄된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이 있었고 그 위엔 분명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하영 박진명의 딸. 박민준 이사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곧이어 유하영의 인사기록 카드를 확인했고 이름과 생년월일 모두 유하영 저와 일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민준 이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유명자라고 적혀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박민준 이사님은 이 서류는 하영 씨가 보관해야 할 것 같다면서 오늘 만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박민준 이사님은 저와 만난 자리에서 제게 1호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가족관계 증명서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사진이 왜?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간직하고 있던 서류를 몰래 가져온 것이에요. 아버지가 몹시나 하영 씨의 어머니를 아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는지 이미 오래전에 하영 씨를 우리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록해 놓았더라고요. 서류와 사진 뒷면엔 빛바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짜였습니다. 어떤 날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멍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짧은 만남과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돌아서서 헤어지기 직전에 박민준 이사님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겠습니다. 휴가는 오늘로 마치겠습니다. 한편 그 다음 날 박민준 이사님은 박진명 셰프님과 다시 대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민준 이사님은 박진명 총괄 셰프님에게 아버지, 변화를 하지 않으면 망해요.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 곧 심각한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현상 유지가 곧 쇠퇴라니까요.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셰프님은 여전히 담담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식당을 하자는 게 아니야. 요리를 하자는 거지. 그 말은 박민준 이사님에게는 아버지의 고집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었다고 했습니다. 저녁 타임이 시작되기 직전 박지명 셰프는 저를 포함한 주방에서 전체 직원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명옥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가치만을 위해 요리해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국가의 환난이 있어도 진명옥은 이 자리에서 꿋꿋이
점심과 저녁에 진명옥의 전통 한식만을 제공해 왔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요리를 하려는 것뿐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서 지금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명 셰프의 이 말이 식당 전체에 차가운 공기처럼 퍼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고 주방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사람들 사이의 생각의 틈이 벌어진 것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간극과 틈을 메울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벽을 내가 과연 넘을 수 있는 사람일까? 그래서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하는 걸까? 나는 조용히 식자재 창고에 앉아서 다시 엄마의 요리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진XX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진 글자 뒤에 두 글자는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영이 생일, 진XX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옴. 이 노트를 읽으며, 특히 이 문장을 읽으며 유독 오늘 저는 조용한 감정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일까? 아픔일까? 혹은 사랑이었을까?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이 집안과 가까워지는 걸 꺼렸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노력, 열정, 그리고 그리움까지 지운 건 아니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방식으로 그 기억과 현재를 이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조용한 주방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 엄마가 남긴 레시피를 다시 꺼내 들고 하나의 반상을 차려냈습니다. 된장국, 도라지 무침, 유자간장으로 무친 돼지고기 편채, 모두 전통 재료였지만 조리법은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접시 위에 나는 나의 기억과 마음을 함께 올렸습니다. 휴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제 저녁 새롭게 연습한 조리법을 생각하니 무언가 이루었다는 느낌이었고 엄마의 레시피와 하나가 된 듯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심스럽게 조리실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내가 들어서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셰프님은 내 쪽을 보지도 않으셨고 부주방장님이신 오 실장님은 조용히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방 안쪽, 내가 늘 서 있던 자리인 화구 근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오 실장님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내 요리 봤어. 잘 만들었더라.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떡해요? 어제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건 그냥 혼자 연습 삼아 해본 거예요. 하지만 그 반상은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인터넷과 SNS보다 훨씬 멀리 퍼졌습니다. 오 실장님이 제가 만든 반상을 우연히 어제 저녁 발견하고는 이내 그 반상 사진을 찍어서 진명옥의 SNS에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댓글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5,000명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진명옥에서 이런 플레이팅이 가능하다고? 전통 느낌은 살리고 감각은 살렸네. 진짜 잘했다. 박민준 이사님이 급히 조리실로 들어오면서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태블릿 PC에 띄워져 있는 그 댓글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로 해보자. 정식 시식회. 아버지 몰래 해도 돼. 내가 책임질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래 하는 건 싫어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허락받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박 셰프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요청했습니다. 셰프님, 하루만 저에게 시간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만든 반상 한 번만 드셔봐 주시겠어요? 그는 조용히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플레이팅 재료를 테이블 위에 놓으시고 쓰고 있던 요리 모자를 벗어같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한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쓱 넘기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요리라는 건 보여주는 게 아니야. 쌓아가는 거지. 이 말의 의미를 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딸로서도 요리사로서도요. 이상하게도 아버지라는 것을 안 후로 아버지에게 한바탕 쏘아붙이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인정받고 싶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박진명 셰프님에게 말했습니다. 그걸 알기에 지금까지 조용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박 셰프님은
저를 찬찬히 훑어보셨습니다. 절대 기분 나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짧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내가 한번 차려봐.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요리 노트, 내가 써온 레시피, 그리고 진명옥의 철학을 하나로 잊기 위해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맛은 유행이 아니라 기억이어야 한다. 나는 그 기억을 정갈하게 접시에 담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요리는 한식이자 나의 이야기여야 했습니다. 새벽 6시 박 셰프님의 사무실에 노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넓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무용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 끝내었습니다. 준비된 것을 어디서 보시겠습니까? 이리로 가져올까요? 박 셰프님은 사무실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사무실로 반상을 올려다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기억하는 우리 집 밥상이에요.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저까지도 늘 먹던 밥상이에요. 그래서 이 밥상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맛보세요라는 말은 차마 아꼈습니다. 그저 그분의 반응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박 셰프님은 젓가락을 들고 하나하나 음식을 집어 드셨습니다. 입 안에 오래 머금었고 어떤 반찬은 2번 집어 드셨습니다. 그는 접시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맛이었어. 그런데 내 손이 더해졌구나. 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 오래 참아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지만 끝까지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박 셰프님이 중얼거리셨습니다. 한식은 전통이야. 근데 전통이 꼭 옛날 그대로일 필요는 없겠지. 박 셰프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공개 시식회 준비해라. 너희들 요리 나도 보고 싶다. 이 말뿐이었습니다. 하영아, 수고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만 그 말은 없으셨습니다. 공개 시식회는 다가오는 일요일 오전 11시로 정해졌습니다. 진명옥 곰상이라는 이름을 붙인 새 반상은 전통과 창의의 조화를 담은 구성으로 기획됐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숨지 않았고 나 역시 그날의 요리에 당당히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박민준 이사님은 홍보용 사진을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김지훈 평론가와 약 40명의 VIP에게도 정식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박 셰프님은 아무 말 없이 주방을 한 바퀴 돌며 식재료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고 오 실장님은 나와 함께 조리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날의 주방은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도착한 아침 같았습니다. 한편 주방에는 박 셰프님이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전용 조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 벽면에는 작은 유리 진열함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진열함을 건드리지 않았고 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며시 그 진열함을 열어보았습니다. 며칠 전 박 셰프님이 사용하시는 전용 주방에 이 진열장을 한번 열어보라고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나무 국자와 낡은 노트, 그리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담긴 액자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진열함 안에는 작은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안 편지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로지 사랑했지만 떠나간 한 여인이 사용한 국자. 저는 아버지이신 박 셰프님이 저희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전보다 집중하자고 제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이튿날 나는 메뉴판에 소개 문구에도 온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요리는 기억을 담은 작은 밥상입니다. 누군가의 할머니가 끓이던 국, 어머니가 손질하던 반찬, 그리고 오늘은 그 옛 입맛을 위해 새롭게 차려졌습니다. 그 문장은 나와 엄마, 그리고 진명옥이라는 이름을 한 줄로 이어주는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시식회 당일 VIP 손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모두 10개의 테이블에 약 40명이었습니다. 이어 준비된 음식들이 순서대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웰컴 레모노디차가 그들을 반겼습니다. 모든 음식은 전통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지만 조리법과 플레이팅은 조금씩 새로웠습니다. 구절판 대신 사각 플레이트에 담긴 묵은지 말이, 동그란 모듬전 위에 올린 바삭한 쪽파. 손님들의 눈빛이 먼저 반응했고 그 반응은 기대와 신선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지훈 평론가는
묵묵히 하나하나 음식을 맛본 뒤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내 손끝은 떨렸고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감각적인 해석이 새롭네요. 특히 이 유자 편체는 인상 깊습니다. 평론가의 말이 끝나자 주방 식구들은 모두 조용하지만 탄성을 질렀습니다. 박 셰프님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서 있었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을. 나는 주방 구석 박 셰프님의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었던 엄마의 손때가 묻은 국자를 꺼내어 제 자리 근처인 진명옥의 벽 한켠에 이 국자를 걸어두었습니다. 그 국자가 이제 제 자리를 증명하는 상징적인 물건이 되었습니다. 시식회 요리를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주로 사용하는 조리대 서랍 한 칸이 어설프게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조리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는 발에 있었고 속지는 손글씨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박 셰프님의 진열장에서 본 그 낡은 노트였습니다. 그 글씨는 박 셰프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 한쪽 위에 북마크 집게가 꽂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페이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조리법이었고 양념배합도 낯설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레시피를 따라 요리를 해봤습니다. 맛은 새롭지만 동시에 놀라울 만큼 익숙했습니다. 그 노트 속에는 낡은 흑백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진열장에서 보았던 액자에 있던 어머니 얼굴이 아닌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나의 친할머니시구나. 그리고 그 옆, 이 국자, 이건 엄마의 국자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마도 친할머니가 엄마에게 물려준 것 같았습니다. 지금 조리대 옆에 제가 걸어놓은 국자랑 정말 똑같았습니다. 그럼 이 국자가 친할머니로부터 어머니, 그리고 결국 나에게까지 이어진 것인가? 라고 혼자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에는 작은 반상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찬과 밥, 그리고 국의 모습. 앞으로 제가 시식회에서 차릴 시식용 반상과 사실 똑 닮아 있었습니다. 변화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다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식회 준비로 바쁜 저녁 어느 날 박 셰프님이 내 요리를 맛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내 노트 보았니? 그건 내 옛날 방식이야. 누구한테도 안 보여준 건데 너라면 잘 버무릴 줄 알았다.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넌 딸이라서가 아니라 그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준 거라는 걸. 차가운 말투였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인정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음식을 남기지 않았고 몇몇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샵진명옥, 샵진명옥 곰상, 샵할머니 레시피.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전통이 이렇게 세련될 수 있다니 하는 반응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식회가 마무리된 그날 저녁 주방 정리를 마친 뒤 박 셰프님이 조용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내 방식에 갇혀 있었던 것 같구나.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요리는 맛도 맛이지만 결국은 마음이다. 넌 충분히 자격이 있다. 잘했다. 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친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만든 전통 위에 제 마음을 조심스럽게 얹고 싶었습니다. 박 셰프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마음, 주방에 오래 남게 해라. 그날 이후 진명옥은 조용한 리브랜딩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메뉴 구성은 유지했지만 일부 메뉴는 새로운 감각으로 재해석되었고 젊은 세대들과 외국 손님들의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진명옥의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공기와 마음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통은 지켜가되 그 의미를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저 유아영이 아버지를 찾게 되고
요리사로서 새롭게 깨닫게 된 핵심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진명옥의 신입사원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4년이라는 시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저 유하영은 진명옥의 소스 담당에서 부주방장으로 승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진명 이사님, 아니 오빠와 같이 다음 4세대의 진명옥을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젊은 저희들이 이끄는 진명옥의 미래 기대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현재 100년 가게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중소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라 생각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하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가 된답니다.